지난 몇 개월간 당신들은 제 가족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오늘은 그 대가를 치르는 날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온 서류 한 장이 예비시댁의 얼굴을 단숨에 사색으로 만들었죠. 그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면 시댁이 평생 모아둔 재산 전체가 종잣돈 수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서류였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하지만 아버지는 담담하게 웃었죠. 사람을 무시하지 말았어야죠.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식장 스피커에서는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비하하는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 뭐 한다고 나대? 우리 아들이 아까운 거지. 하객들은 술렁였고 예비 신랑은 숨을 한 번 삼킨 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아직 모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질 돈으로 하는 참교육, 그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2살 때 일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어요.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제 월급은 세전 400만 원 정도였고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사셨어요. 집은 낡았지만 정원이 있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화초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신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사업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줄 알았죠. 우리 가족은 검소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넘은 국산차를 몰고 다니셨고 어머니는 백화점보다 동네 시장을 더 자주 가셨어요. 명절 때도 비싼 선물보다는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에 관심이 없었고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올릴 때 저는 제주도나 부산 정도만 다녀왔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3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부서 과장이었어요.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유머 감각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에 가끔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그는 자상했고 저를 잘 배려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그가 청혼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 장미꽃 한 다발과 함께요. 저는 감동했고 그래서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잡혔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정한 곳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계셨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시계까지. 한눈에 봐도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 차림이었죠.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차고 루이비통 벨트를 하고 계셨어요. 옷차림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와 체면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부모님은 평소처럼 소박하게 오셨어요. 아버지는 깔끔한 남방의 면바지, 어머니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으셨죠.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품이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어요. 사돈 어른 어디 사세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단독주택에 삽니다. 아버지가 답하시자 그의 어머니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단독주택이요? 요새는 아파트가 대세인데 말이죠. 저희는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거든요. 평수가 50평대라 관리는 좀 힘들지만 노골적인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미소만 지으셨어요. 좋은 곳에 사시네요.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세요? 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합니다. 아, 자영업이시군요. 요새 자영업이 힘들다던데.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꽤 됐죠. 또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예비 신랑도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고요.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그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상의해서 필요한 것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답하시자 그의 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아니, 결혼이 장난입니까? 혼수는 제대로 준비해야죠. 신부 측에서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다 준비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요즘은 반반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그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 어른, 딸 시집 보내는 게 처음이신가 봐요. 요즘도 신부 집에서 혼수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귀한 아들? 저도 부모님께 귀한 딸인데 왜 저만 일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끼리 상의해서. 제가 끼어들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애들은 빠져.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딸아,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비 신랑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어제 너무 불편했어.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무례하시지 않았어? 아, 그게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나쁜 뜻은 없어. 나쁜 뜻이 없다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에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줘. 참아달라는 말.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일주일 후 예단과 예물을 정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만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다이아 세트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가리킨 건 3천만 원짜리 세트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비싸긴요. 우리 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신부 측에서 예물 준비하는 거 맞잖아요. 하지만 요즘 하지 말고.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이. 결국 저는 그 세트를 샀습니다. 제 적금을 모두 깨서요. 3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신랑 측 예단은 언제 주시나요? 어머니가 물으시자 그의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단이요? 저희가 왜 예단을 줘요? 그건 신부 측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니, 요즘은 양가가 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돈 어른,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신랑 집은 집을 마련해주고 신부 집은 혼수랑 예물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불쾌하셨을지. 그날 밤 어머니가 제게 전화하셨어요. 딸아, 정말 괜찮겠니? 저 집안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요, 엄마. 제가 남편이랑 잘 살면 되죠. 하지만 결혼은 당사자들만 하는 게 아니잖니. 가족들과도 평생 인연이 되는 건데. 어머니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고집을 부렸어요. 전 그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시댁이랑은 떨어져 살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혼수 품목을 정하는 날 그의 어머니는 리스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A사 용지 3장 분량의 리스트였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청소기, 공기청정기, 침대, 소파, 식탁, 옷장. 끝도 없이 이어지는 품목들. 저는 계산해봤어요. 대충 잡아도 5천만 원은 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긴요. 요즘 결혼하는 애들 이 정도는 다 준비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다니잖아요. 그에 걸맞게 준비해야죠. 그래도 신랑 측에서도 일부 부담하시는 게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집 계약금 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계약금. 사실 그것도 예비 신랑 혼자 번 돈은 아니었어요. 그의 부모님이 절반 이상 보태신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예비 신랑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왜 우리 집만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해? 그게 전통이잖아. 우리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전통? 지금이 몇 년대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돈 때문에 싸우기 싫어. 돈 때문이 아니야.
이건 존중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예비 신랑 가족들의 단톡방 알림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던 거죠. 며느리 집 형편이 좀 그런가 봐. 혼수 준비 얘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변하더라. 그의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죠. 우리 아들이 고생하겠네. 가난한 집 딸 만나서. 그의 고모가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냥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애를 만날걸. 그의 이모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예비 신랑의 답장이었습니다. 비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그래도 애는 착해요.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라는 답장. 비웃는 이모티콘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한다고? 저는 그저 순종적인 며느리감이었던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스크롤을 올려봤어요. 사돈 어른들 차림새 봤어? 완전 촌스럽던데. 맞아. 명품 하나 걸친 것도 없고. 돈이 없나 봐. 그러게. 우리 수준이랑 안 맞아. 애 아빠가 사업한다고 했던가? 뭐 작은 회사겠지.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은 그 대화방에서 단 한 번도 우리 가족을 옹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으로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묵인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아셨어요. 무슨 일이니? 저는 캡처해둔 화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말없이 화면을 보셨어요. 한참 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딸아, 이제 그만두자. 아빠, 네가 상처받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이 결혼 하지 마라. 아버지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셨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준비한 것도 많고 하객들한테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딸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라면 엄마가 지금이라도 뭐든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인성과 예의의 문제지. 엄마, 제가 참을게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이랑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니? 명절도 있고 가족 행사도 있잖니. 평생 그 사람들과 얽혀 살아야 하는데.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이쯤에서 멈춰야겠구나. 딸아, 네가 감당할 필요 없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를요. 아빠. 딸아, 사실 아빠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며 저를 옆에 앉게 하셨어요. 어머니도 함께 자리하셨죠. 아빠가 하는 사업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는 이 집도 내가 다니는 회사도 사실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아빠 회사 계열사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빠 계열사라고요? 그래. 너는 모르고 입사했지만 사실 아빠가 최대 주주인 회사야. 그리고 너희 예비 신랑이 다니는 회사도 우리랑 거래하는 협력업체고. 그럼 아빠는 대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딸아, 우리가 검소하게 산 건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서였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일부러 낡은 집에 살고 오래된 차를 타고 검소하게 사신 거예요? 맞아. 아빠는 이름 석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수백억 대 자산가로 나와. 하지만 우린 그런 걸로 너를 판단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게. 그럼 시댁 사람들이 우리 집을 무시한 건.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지. 우리가 일부러 숨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는 서재로 가시더니 서류 몇 장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내 예비시댁이 사는 타워팰리스 말이야. 그 건물 지분의 30%가 우리 회사 소유야.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예비 신랑 회사와 우리 회사의 거래 내역이야. 작년 한 해만 해도 200억 규모의 계약이 오갔어. 200억이요? 그래. 그 회사가 우리랑 거래를 끊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질 정도야. 예비 신랑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던 회사도 우리 계열사랑 오랫동안 협력 관계였고,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그럼 제가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도 아무도 몰랐어. 인사팀 임원 한 명만 알고 있었고 그 사람한테 너를 특별 대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 너는 정말로 내 실력으로 입사했고 내 능력으로 일한 거야.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 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재벌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내가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숨기고 산 거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 보이는구나. 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순 없지. 아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은 지켜보자. 결혼식까지 2달 남았으니까. 그동안 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우리를 무시하는지 똑똑히 봐둘 거야. 아버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자료 좀 준비해주게. 예비 사돈 집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재산 현황, 회사 거래 내역, 부동산 보유 현황 전부.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건 저쪽이야.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 가족을 조롱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예비 신랑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어요.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왜 그래? 아니, 그냥 정신없어서.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조금만 참아.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 응? 당신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 집 얘기 많이 나오지?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당신 휴대폰에서 봤어. 우연히. 그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그래서. 나는 그냥 듣기만 한 거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동조했잖아. 그게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었어. 그럼 진심은 뭔데? 당연히 너랑 내 가족을 존중하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명백했죠. 그래.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데 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야,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우리 엄마한테도 말할게. 말한다고 달라질까? 달라지지. 결혼하고 나면 우리끼리 살 건데 뭐가 문제야. 우리끼리 살 거라는 말. 하지만 명절엔? 제사 땐? 가족 행사 땐? 평생 저 사람들과 얽혀 살아야 하는데. 그냥 오늘은 집에 갈게. 야, 기분 풀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됐어. 혼자 있고 싶어. 저는 그를 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딸아, 혹시 시간 되면 아빠 회사 한번 와볼래? 회사요? 응. 네가 몰랐던 아빠 일터를 보여주고 싶구나. 저는 아버지 회사 주소를 받아들고 출발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시죠?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따님. 그 말이 아직도 낯설었어요. 최상층에 도착하자 비서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님, 이쪽으로 오시죠. 넓은 회장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왔니? 앉아봐. 아빠,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 이 빌딩 전체가 우리 회사 소유고 직원만 3,000명이 넘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딸아, 여기 이 서류들 좀 봐. 아버지가 건넨 파일을 열어보니 예비시댁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다녔던 회사는 우리 계열사의 협력업체였어. 퇴직금도 우리 쪽에서 나간 거나 마찬가지지. 정말요? 그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구입할 때 대출받은 은행도 우리 계열사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다니는 골프장도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예비 신랑 여동생이 다니는 학원도 우리 건물 세입자야. 그럼 이 사람들 삶이 거의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거지. 물론 아빠는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진 않아.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결정해. 정말 이 결혼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출 건지. 저는 서두르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할 거야. 그날 저는 회사를 나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예비 신랑이 미웠습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막지 못한 것도, 단톡방에서 동조한 것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했던 좋았던 시간들도 생각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웃었던 순간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신랑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얘기했어. 무슨 얘기? 내 가족 무시하지 말라고. 앞으로 조심하시라고. 그랬더니 처음엔 화내셨는데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하셨어. 정말일까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알았어.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나자.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그날 저녁 만남에서 그는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가족들이 내 가족을 무시하는 걸 막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야. 정말 앞으로 달라질 수 있어? 그럼 내가 확실하게 선 그을게.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장 계약을 하는 날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웨딩홀이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플래너에게 물었습니다. 식대는 신부 측이 내는 거죠? 보통은 양가가 협의해서 정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신부 측이 내는 게 맞아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반반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걸로 아는데요. 사돈 어른,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신랑 집은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신부 집은 혼수와 결혼식 비용을 내는 게 맞죠. 신혼집도 사실 대출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어차피 명의는 우리 아들 이름이잖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저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식대는 부담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패백 준비도 제대로 하셔야 해요. 우리 집안 어른들이 많으시거든요. 패백. 거기에 들어갈 비용까지 계산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딸아, 엄마가 돈은 얼마든지 댈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끝도 없이 요구할 거야. 엄마,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결혼식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예비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타워팰리스에 있는 그들의 집이었죠. 넓은 거실, 고급 가구,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모든 게 과시하는 듯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예비 신랑의 큰이모가 말했습니다. 애 아빠가 사업한다며? 무슨 사업인데?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대답하자 큰이모가 코웃음을 쳤어요. 작은 회사? 요새 자영업 힘들잖아. 빚은 없겠지? 그건 제가 잘. 에휴, 신부 아버지가 사업한다는 건 대부분 빚쟁이란 뜻이야. 조심해야 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사돈이 무슨 차 타십니까? 국산차요. 아, 국산차. 요새 수입차 하나쯤은 타야 체면이 서는데 말이야. 아버님은 무슨 차 타세요? 나 벤츠 E클래스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비싼 게 아니라고요? 그 차 값이면 일반 사람들 1년치 연봉인데.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검소하게 사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래요. 검소? 그럼 좋겠네. 돈이 없어도 검소하다고 하면 되니까. 그들은 웃었습니다.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무시는 계속됐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전업주부시지? 요새 여자들도 다 직장 다니던데.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아이고, 건강도 안 좋으시네. 나중에 우리 며느리가 고생하겠네. 큰이모. 예비 신랑이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안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너무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당신은 왜 제대로 막지 못해? 내가 뭐라고 했잖아. 근데 어른들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른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날 밤 크게 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아,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어떻게 아셨어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들으셨어요. 그래. 이제 충분히 봤다. 아빠? 딸아, 아빠가 움직이겠다. 더 이상은 안 돼.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까지 한 달 남았지? 그때까지 아빠가 준비할 게 있어. 준비요? 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구나.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심한 건 저쪽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니?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시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기대도 됐어요.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시는 것 같았지만 가끔 비서들과 통화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결혼식까지 3주 남은 어느 날 예비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패백 음식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였어요. 만남 장소는 예비시댁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리스트를 내밀었어요. 이게 패백 때 필요한 음식 목록이에요. 우리 집안 어른들이 15분이나 되시니까 푸짐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리스트를 보니 대추, 밤, 곶감부터 시작해서 각종 한과, 약과, 인절미, 송편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건 한우 등심 3kg이요? 당연하죠. 패백의 고기는 필수예요. 그것도 최상급으로 준비하셔야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전통은 지켜야죠.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격식.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정작 사람을 대하는 예의는 없으면서. 그리고 이건 패백 후 드릴 용돈 봉투 개수예요. 어른 한 분당 최소 30만 원씩은 준비하셔야 해요. 30만 원요? 15분이면 450만 원인데요.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죠. 우리 집안 어른들이 다 명망 있는 분들이신데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손을 떨고 계신 게 보였죠.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참, 하객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쪽은 200명인데 저희 집안이 그리 크지 않아서요. 에휴, 그러니까 식대 부담이 크시겠네요. 우리 쪽 하객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보태드릴까요? 얼핏 들으면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 말투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식사는 고급 코스로 준비해주세요. 우리 하객들 중에 입맛 까다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과하다니? 이게 다 내 앞날을 위한 거야. 우리 집안 어른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야 나중에 내가 편하지. 하지만 이건. 됐어,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애들은 빠져. 또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엄마는 돈이 아깝지 않아. 하지만 이 사람들 태도가 너무 불쾌해. 저도 알아요, 엄마. 내 아빠가 움직이신다고 했지? 엄마도 이제는 찬성이야. 저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해. 그날 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당신 부모님 너무 심하셨어. 무슨 일인데? 패백 음식, 용돈, 하객 식대까지. 우리 집한테 다 떠넘기시더라. 그게 원래 신부 집에서 하는 거 아냐?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전통이. 전통이면 다야. 우리 집 사정은 생각도 안 해? 너희 집 사정이 뭐가 어려운데? 내 아빠 사업하신다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당신 우리 결혼 정말 하고 싶은 거 맞아?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그럼 당신 부모님한테 제대로 말 좀 해줘. 이건 너무 일방적이야.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말하기 좀 그런데. 너 결혼 소식 들었어? 응, 다들 알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 주변에서 소문 내고 다니신대. 무슨 소문? 너희 집이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자기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나도 우연히 들었어. 우리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비 시어머니가 골프장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했대. 무슨 내용인데? 며느리네 집이 가난해서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가 대인배처럼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도 며느리가 착해서 다행이라고.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 그게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괜찮아. 알려줘. 저는 그 협력업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는 선배가 거기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선배, 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뭔데? 제 예비 시어머니가 골프장에서 소문 냈다는 거 사실이에요? 선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부장님이 골프 치러 갔다가 들었대. 내 예비 시어머니가 일행들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래.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대요? 며느리네 집이 가난해서 혼수도 제대로 못 준비하는데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 그냥 받아주기로 했다고. 그래도 며느리가 착하고 시키는 대로 잘해서 다행이라고. 착하고 시키는 대로 잘한다. 그 말이 또다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다는 소문도 냈대. 그래서 자기 아들이 효자라서 장인어른 빚도 갚아줄 생각이라고. 뭐라고요? 미안해. 내가 직접 말하기 너무 조심스러웠어. 저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빚? 우리 아버지가 빚이 많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시댁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 자체가 우리 회사 소유인데.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저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딸아,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됐어. 뭐가 다 됐어요? 아빠가 준비하던 거. 이제 마지막 단계야. 아빠, 도대체 뭘 준비하신 거예요? 결혼식 날 알게 될 거야. 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밝혀줄 거야. 아버지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심한 건 저쪽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날 저녁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따졌어요. 당신 어머니가 회사 주변에 우리 집 소문 내고 다니시는 거 알아? 뭐? 무슨 소문? 우리 아버지가 빚쟁이라는 소문. 당신 어머니가 골프장에서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녔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좀이 아니야. 이건 명예훼손이라고. 진정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얘기한다고 이미 퍼진 소문이 없어져? 내 직장 동료들도 다 알고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당신은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고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잖아. 우리는 식당 한복판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당장 소문 정정하라고 해.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해. 알았어. 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비 신랑이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얘기했어. 앞으로 조심하신대. 조심하신대? 그게 다야. 사과도 하신대.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그건 전화로 하신대. 전화?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냐? 에이,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엄마도 나이 드신 분인데. 나이 드신 분. 그 말이 방패막이 되는 게 화났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다야. 잘못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지. 야, 너 요즘 왜 이래? 결혼 준비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한 거야? 예민하다고요? 이 상황에서 예민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딸아,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뭐라고 하셨어요? 사과한다고. 자기가 말을 좀 과하게 했다고. 그게 다예요? 응.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 어차피 내 아빠가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엄마도 아빠가 뭘 준비하시는지 알아요? 조금은. 근데 자세한 건 아빠가 말씀 안 하시더라. 그냥 결혼식 날 보면 안다고. 결혼식 날.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주 주말 예비시댁에서 마지막 가족 모임을 하자고 했어요. 결혼 전 양가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예비시댁 집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삼촌,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삼촌 한 분뿐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예비 며느리예요. 착하고 순종적인 애죠. 순종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신부 아버님은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사업이세요? 예비 신랑 큰고모가 물었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답하셨어요. 아, 자영업이시구나. 요새 힘드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겸손하시네. 우리 동서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거든요. 퇴직금만 몇 억이셨어? 노골적인 비교였습니다. 예비 신랑 이모도 거들었어요. 신부 아버님 차는 못 타세요? 국산차입니다. 아, 국산차요. 우리 집은 다들 수입차 타는데. 역시 검소하시네요. 검소하다는 말 속에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됐어요. 신부 어머니는 뭐 하세요? 집에서 살림을 합니다. 아, 전업주부시구나. 요새는 여자들도 다 일하던데.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선택이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답하셨지만 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직장 다니잖아. 맞벌이면 좋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테니까. 보탬. 저를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그 시선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예비 신랑의 사촌 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우리 동생이랑 결혼한대? 응. 근데 집안이 별로라던데. 그래? 봐도 그래 보여. 옷차림도 그렇고. 우리 동생이 고생하겠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근데 얼굴은 예쁘더라. 얼굴이 밥 먹여줘? 집안이 중요하지. 맞아. 재산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손해보는 장사야. 손해보는 장사. 저는 그렇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화장이 지워질까봐.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시곤 알아차리셨습니다. 딸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하는 사업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비 시아버지는 웃으며 답했어요. 뭐 굳이 알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작은 회사시면 작은 회사시겠죠.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아빠? 충분히 봤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결혼식 날만 기다리면 돼. 아빠가 준비하신 게 뭐예요? 결혼식 날 알게 될 거야. 그날 저 사람들 표정을 잘 봐더라. 아버지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았을 때 예비 신랑이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잖아. 당신 가족들이 우리 가족한테 사과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사과는 했잖아. 엄마가 전화하셨다며. 전화로 하는 게 사과야? 직접 찾아뵙고 제대로 해야지. 그건 좀 그렇잖아. 엄마도 자존심이 있으시고. 자존심? 우리 아버지는 자존심 없어?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이 이렇게 싸워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닷새 전 아버지가 저를 다시 회사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회장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딸아, 앉아봐. 아버지는 파일 하나를 펼치셨어요. 이게 뭐예요? 지난 석 달간 조사한 자료야. 예비 시댁 집안에 대한 모든 것. 첫 페이지에는 예비 시아버지의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다녔던 회사 기억하지?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자랑하시던. 네. 그 회사가 우리 계열사의 주요 협력업체였어.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퇴직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회사와의 계약 덕분이었지. 정말요? 이 서류를 봐. 그 회사가 우리한테 받은 수주 금액이야. 연간 500억 원 규모야.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 퇴직금 3억이라고 자랑하셨지? 그것도 우리 회사가 그쪽 회사에 보너스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럼 시아버지는 모르고 계시겠지. 자기가 능력으로 번 거라고 생각하실 거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 덕분이었던 거지. 아버지는 다음 파일을 펼치셨어요. 이건 타워팰리스 소유권 관계야. 아빠가 보여주셨던 거. 맞아.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 예비 시댁이 그 아파트 살 때 받은 대출 은행. 서류를 보니 익숙한 은행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 은행이 우리 계열사라는 건 알지? 아, 맞다. 그리고 대출 금리도 우리가 특별히 낮춰준 거야. 당시 시장 금리보다 1%나 낮게. 왜요? 그 아파트 건물주가 우리니까. 공시를 줄이려고 입주자들한테 금리 혜택을 준 거지. 예비 시댁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게 사실은 우리 집안 덕분이었던 겁니다. 이건 예비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골프장이야. 거기서 우리 욕하고 다니셨던 곳이요. 맞아. 그 골프장 지분의 40%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회원권 가격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세상에. 예비 시어머니가 그 회원권 살 때도 우리 회사가 할인해 준 거야. 원래 가격보다 3천만 원 싸게. 아버지는 계속해서 파일을 넘기셨어요. 예비 신랑 여동생이 다니는 학원, 그 건물도 우리 거야. 예비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이미 얘기했고. 전부 다요? 그래. 이 사람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우리 회사와 연결돼 있어.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우리가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선을 넘었어. 엄마. 우리 가족을 가난하다고 소문내고 내 아버지를 빚쟁이라고 했잖아. 이건 참을 수 없어. 아버지가 마지막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타야. 이건 뭐예요? 예비시댁 가족들의 단톡방 내용이야. 네가 캡처한 것 말고 더 많은 내용. 어떻게 구하셨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했어. 걱정하지 마. 파일을 열어보니 수십 페이지의 대화 내용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될 애가 좀 모자라 보여.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그냥 두자. 사돈네 집 정말 가난한가 봐. 차도 낡고.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못 가는 건가? 그래도 얼굴은 예쁘잖아. 예쁜 애 낳으면 되지.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비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우리를 무시했던 거야. 그리고 네가 순종적이라는 이유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결혼식 날 전부 공개할 거야. 공개요? 그래. 하객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그리고 정작 본인들이 누구 덕분에 지금 생활을 누리는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딸아, 마음의 준비를 해. 결혼식 날은 결혼식이 아니라 진실 공개장이 될 거야. 하지만 하객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더 효과적이지. 이 사람들이 체면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봤잖아. 그 체면을 산산조각 낼 거야. 아버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식장 측과 협의는 끝났나? 네, 회장님. 프로젝터와 음향 시스템 전부 준비됐습니다. 좋아.
그리고 보안 요원들도 배치해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아빠, 혹시 예비 신랑한테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기회? 네. 그 사람도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일 수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딸아, 네가 캡처한 단톡방 내용 기억하지? 그 사람도 웃으면서 동조했잖아. 그래도. 그리고 너희가 싸울 때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내 편을 들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딸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이 틀렸을 때 바로 잡아줘야 해.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 아빠. 이건 내 인생이야. 지금 멈추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 걸까? 결혼식 사흘 전 예비 신랑이 연락했어요. 우리 결혼식 리허설 날짜 잡자. 리허설? 응. 식장에서 동선 확인하고 그래야 하잖아. 알았어. 다음날 식장에 갔습니다. 예비 신랑과 양가 부모님이 모두 오셨어요. 식장 플래너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은 이쪽으로 하시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신부 아버지 정장은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답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혹시 오래된 거 아니죠?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새로 맞췄습니다. 어디서요? 백화점에서. 맞춤복입니다. 아, 맞춤복.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거 입으셔야 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미소만 지으셨죠. 예비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사돈 식장 비용은 다 지불하셨죠? 아직입니다. 아직이요? 식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돈이 모자라신 건 아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되니까 그러죠. 우리 하객들도 많은데 혹시 모를 일 아닙니까? 아버지는 식장 플래너를 부르셨어요. 실례지만 이 식장 소유주가 누구죠? 아, 이 식장은 대성그룹 계열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그룹이요? 예비 시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네. 대성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아버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비용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댁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대성그룹이 뭐예요? 아빠 회사야. 네. 이 식장도 우리 계열사가 운영하는 곳이야. 내가 일부러 여기로 정했어. 그럼 식장 비용도 당연히 안 내도 돼. 우리 건물인데. 세상에. 결혼식 날 저 사람들 표정이 볼만할 거야. 결혼식 이틀 전 저는 마지막으로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결혼 정말 하는 거 맞지? 그가 물었어요. 당신은 하고 싶어?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결혼해야 하나 싶어서. 결혼 준비할 때 다 그런 거야.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 가족들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 당신은 괜찮아? 뭐가? 무시하고 소문내고 욕하고. 그건 좀 과했지. 근데 뭐 어른들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쩌겠어. 어른들이 하시는 일. 또 그 핑계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은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너랑 하고 싶지.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확신이 없었어요. 알았어. 결혼식 날 보자.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그냥 피곤해서.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버지가 최종 확인을 하셨어요. 딸아, 내일 정말 괜찮겠니? 네, 아빠.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아. 아빠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알고 싶어요. 진실을. 그래. 그럼 내일 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됐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화장을 하면서도 떨렸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어요. 신부님 너무 긴장하시나 봐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딸아, 준비됐니? 네, 엄마. 오늘 내 아빠가 모든 걸 밝히실 거야. 너는 그냥 아빠 옆에 있으면 돼. 알았어요. 그리고 딸아, 오늘 이후엔 네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식장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측 하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예비 시댁 친척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랑하듯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 정말 잘생겼지? 신부는 좀 수수한데 뭐 우리 집안 수준이면 괜찮겠지. 하객들 사이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 한복을 입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네가 형편이 좀 그래도 우리가 잘 챙겨줄 거예요. 역시 대인배시네요. 뭐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식장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식이 시작되는 건가 했는데 무언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가족과 하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하셨어요.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저희 가족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예비시댁 가족 단톡방 대화 내용이었어요. 사돈 네 집 가난한 거 맞죠? 우리 아들이 아까워.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그냥 두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건 어떡해? 하지만 스크린은 계속해서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빚쟁이래. 우리 아들이 나중에 다 갚아줘야 할 거야. 그래도 며느리 얼굴은 예쁘니까 손주 예쁘게 낳겠지.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예비 신랑 측 하객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무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저는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결혼식을 망치시려고. 결혼식을 망친 건 당신들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당신들은 제 가족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오늘은 그 대가를 치르는 날입니다. 스크린에 두 번째 자료가 떴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골프장에서 친구들에게 한 말들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며느리네 집이 정말 가난해요. 혼수도 제대로 못 준비하는 거 있죠? 저희가 대인배라서 그냥 받아주기로 했어요. 신부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대요. 녹음이 재생되자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요. 그건 그냥 한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됩니까? 아버지가 반문하셨어요. 특히 신부 아버지가 빚쟁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죠.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회장입니다. 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대성그룹. 국내 재계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예비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대성그룹 회장입니다. 직원 3,000명, 연 매출 3조 원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아버지의 회사 소개 자료가 떴습니다. 회사 건물, 사업 현황, 계열사 목록들. 하객들은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예비 시댁 사람들의 얼굴은 보기 민망할 정도였죠. 거짓말. 예비 시어머니가 외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증명해드리죠. 아버지는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식장 건물. 대성그룹 소유입니다. 식장 플래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 건물은 대성그룹 계열사인 대성레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시댁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신랑 아버지께서 다니셨던 회사. 스크린에 예비 시아버지의 전 직장 이름이 떴어요. 이 회사는 저희 대성그룹의 주요 협력업체입니다. 연간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죠. 그게 신랑 아버지께서 받으신 퇴직금 3억 원. 그것도 저희 회사가 보너스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은 타워팰리스입니다. 아버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신랑 측 가족이 거주하시는 타워팰리스. 이 건물 지분의 30%를 대성그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신랑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골프장. 골프장 사진이 떴습니다. 이 골프장 지분의 40%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 어머니께서 회원권을 구매하실 때 3천만 원 할인받으신 것도 저희 회사 정책 덕분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랑이 다니는 회사. 예비 신랑의 회사 로고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이 회사도 저희와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연봉, 보너스 모두 저희와의 계약에서 나온 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비 신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랑 여동생이 다니는 학원 건물, 신랑 고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건물, 신랑 삼촌께서 이용하시는 은행. 모두 대성그룹 계열입니다.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예비 시댁 사람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즉, 신랑 측 가족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모든 것이 제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저희 가족을 가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제 딸을 순종적이라는 이유로 이용하려 했고 저를 빚쟁이라고 소문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다고요? 제 딸이 지난 몇 개월간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아버지는 마지막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시댁 가족들의 추가 단톡방 대화가 떴어요. 신부가 좀 바보 같아서 다행이야. 맞아. 우리 말에 토 달지 않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 신혼집 명의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만 해야 해.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는 예비 신랑 측 하객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이게 결혼입니까? 사기입니까? 아버지가 단호하게 물으셨어요. 제 딸을 이용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나섰어요. 사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몇 개월 용서요? 제 딸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합니까? 보상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보상이라. 아버지는 차갑게 웃으셨어요. 당신들이 저희를 무시할 때 보상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신랑 아버지께서 다니셨던 회사와 저희 계약건입니다. 그게 왜? 이 계약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다음 달이 갱신식이죠.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네, 맞습니다. 계약 갱신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저희와의 계약이 그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하니까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예비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일어나십시오. 저는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하지만 최소한의 지키셔야죠.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딸아, 올라오렴.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결혼식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딸아, 내가 결정해. 이 결혼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아빠. 저는 예비 신랑을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한테 할 말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할 거야? 내가 제대로 막지 못했어. 가족들이 널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응. 나도 잘못했어. 나도 너희 집을 우습게 봤어. 적어도 솔직하게 인정하는군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사랑?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신랑 측 가족 여러분. 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오늘 이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몇 개월간 준비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부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예비 시어머니가 매달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사랑과 존중이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의 베일을 벗었습니다. 신랑께도 말씀드립니다. 예비 신랑이 저를 봤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발. 당신은 가족들이 틀렸을 때 바로잡아줄 용기가 없었어요. 그게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나한테 기회는 이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번번이 저를 실망시켰죠.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파혼 합의서입니다. 여기 서명해주세요. 이건 위자료 같은 건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비 신랑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했죠. 과거형이에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을 마쳤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희 쪽 하객이었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비시댁 친척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잘못을 인정하시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아버지. 네. 회사 계약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좌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제 딸 근처에도 오지 마십시오. 이게 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셨어요. 딸아, 이제 내려가자. 네, 아빠. 우리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특히 저희 쪽 하객들의 박수가 켰습니다. 예비 시댁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예비 신랑도 휘청거리며 나갔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딸아,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엄마.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래. 잘했어. 근데 아빠 정말 계약 취소 안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는 사업과 사생활을 구분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저 사람들은 충분히 망신당했어.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네, 아빠. 고마워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가족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결혼식은 없었지만 자유를 얻은 날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딸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네. 웨딩드레스 입고 짜장면 먹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러자. 오늘은 내 날이니까. 우리는 동네 중국집으로 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 안 해요. 대신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뭐?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짜장면 3그릇이요. 그리고 탕수육 대짜로요. 그날 저녁 웨딩드레스를 입고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요. 이상하게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웨딩드레스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장은 지워졌지만 얼굴은 환했어요. 그날 밤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서였어요. 대박, 오늘 일 소문 다 들었어. 너 괜찮아?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회장님 따님이었다니. 전혀 몰랐어. 친구들도 연락했습니다. 야, 너 오늘 뉴스에 나왔어. 대성그룹 회장님 따님이었다며? 완전 드라마야. 근데 너 진짜 괜찮아? 축하해. 쓰레기 같은 놈 차버려서.
저는 모든 메시지에 답장했어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딸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아빠. 회사 계속 다닐 거니? 네. 왜요? 네가 원한다면 우리 회사로 와도 돼. 정식으로 임원으로 모실 수도 있고. 아니에요, 아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그게 내 장점이야.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 아빠가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살아도 돼. 명품 가방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아빠,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래. 알았어. 회사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축하한다고, 어떤 사람은 위로한다고 다가왔습니다. 부장님이 조용히 부르셨어요. 저 몰라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따님인 줄. 괜찮아요. 저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 다닐 거예요. 평소처럼요. 그래도 이제는. 부장님,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고 싶어요.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점차 평소대로 돌아갔어요. 사람들도 처음에 호기심이 가시자 저를 예전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예비 신랑을 마주쳤어요. 아니, 이제는 그냥 전 약혼자였죠. 잠깐만.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거. 후회해도 돌아갈 순 없어요. 알아.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 나를 사랑했던 거 맞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게 뭔데? 사랑보다 존중이 먼저라는 거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나는 너를 존중했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가족의 말만 들었죠. 제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가봐요.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강한 게 아니라 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어릴 적 좋아했던 건데 바쁘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죠. 주말마다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장인, 주부, 학생 모두 자신의 꿈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언니는 왜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 자신을 찾고 싶어서요. 나 자신요? 네. 그동안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멋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맡았어요. 큰 프로젝트였고 성공하면 승진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누가 회장님 딸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어요. 상사들은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언니. 고마워. 다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언니 실력이에요. 그날 저녁 팀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데 후배가 물었어요. 언니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나도 그렇게 느껴. 결혼식 안 한 거 후회 안 해요? 전혀.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뭐가요? 혼자 사는 것. 생각보다 괜찮아. 아니, 오히려 좋아. 6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파리였습니다. 저 가고 싶어요. 제가 손을 번쩍 들자 부장님이 웃으셨어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가세요. 파리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에펠탑을 보고 루브르 박물관을 다니고 생강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은 넓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겠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승진도 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여러 개 성공시켰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이제 인정받는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딸아, 축하한다. 뭐요? 1년 전 오늘이야. 네가 자유를 선택한 날. 아, 맞다. 후회하지 않지?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아빠. 뭐가? 그날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딸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제가요? 그래. 돈도 명예도 아닌 내 자신의 가치를 선택했잖아.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네, 아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고. 이번에는 자기 집안과 비슷한 수준의 집안이라고. 저는 웃었어요.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니까요. 그리고 예비시댁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이 조용해지셨다고. 동네에서도 예전처럼 허세 부리지 않으신다고. 아버지는 약속대로 회사 계약을 유지하셨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딸아, 저 사람들이 변했대. 어머니가 전해주신 소식이었어요. 어떻게요? 사람들한테 겸손해지셨대.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 많이 달라지셨다고. 다행이네요. 네가 미워하지 않니?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 네.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과 살아야 하는지 배웠잖아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딸 정말 다 컸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원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생각해보고 답드릴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임원이 되면 더 바쁘게 살아야 하고 개인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결국 저는 승진을 수락했습니다. 제 능력을 더 펼쳐보고 싶었거든요. 임원이 된 후 첫 회의에서 아버지 회사와의 협업건이 나왔어요. 대성그룹과 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회사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과 마주쳤어요. 임원님, 조언 하나만 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하면 임원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게 사세요. 가치요? 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요. 어렵네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으니까. 신입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35이었어요. 미술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 그림이 벽에 걸린 걸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언니 그림 정말 좋아요. 고마워. 이 그림은 뭘 그린 거예요? 친구가 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짜장면을 먹는 여자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제 이야기예요. 언니 이야기요? 네. 결혼식 날 짜장면 먹으러 간 날이요.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어떻게요? 그날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부모님도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그리고 놀랍게도 전 약혼자의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다행이네요. 너 행복해 보여. 저도 그렇게 느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가셨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아, 오늘 정말 멋졌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날 결정 후회하지 않지?
단 1초도요. 그래. 그거면 됐어.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딸아,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아빠 소원이야. 걱정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3년 전 그날 저는 결혼식을 망쳤습니다. 아니, 결혼식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저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외롭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만날 거예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저를 회장님 딸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충실히 살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다워지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 가치를 믿고 당당하게 살자고. 그게 바로 3년 전 그날 제가 웨딩드레스를 벗으며 다짐했던 거니까요. 돈도 명예도 아닌 나 자신의 가치를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다짐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결혼식보다 소중한 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날들이 바로 제 인생이니까요. 누구도 아닌 바로 저의 인생 말이에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파혼을 선언하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킬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요.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평가도 아닌 당신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